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촉진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대북 유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강 이남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파주 양돈 농장에서도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으론 처음으로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조 장관 자녀가 지원했던 대학 4곳도 압수수색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한층 더 쌀쌀하겠고 강원 산간에서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양한 의제들 가운데서도 조만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걸로 보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뉴욕에서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15분 문재인 대통령 숙소인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립니다. 취임 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숙소로 찾아와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하노이 결렬 이후 좀처럼 진전이 없는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내게 하는 방안입니다. 한미 정상은 조만간 재개될 걸로 보이는 북미 실무 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비핵화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힌 가운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번 회담이 북미 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잠시 뒤 두 정상이 만날 때에는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였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 도착한 뒤 김정은 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뒤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거냐고 묻자 곧 만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et. Go ahead.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Could happen soon. It could happen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에도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선 3차 정상회담도 할 준비가 돼 있으니 서둘러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대화해보자는 기대와 주문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유엔 행사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각 나라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거론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은 꼬마 로켓맨이라며 김 위원장을 조롱했던 재작년 연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될 거라는 게 외신들의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의 농가도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명되면서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 발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한강 이남 첫 사례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 파주에서는 의심 신고가 추가로 또 접수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의 폐사한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1,800마리 정도로 어제 아침 어미돼지 4마리가 새끼를 유산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어미돼지 1마리는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폐사했습니다. 유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 농가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 왕래는 없었지만 두 농가는 김포의 같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정 도축장만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도 여기 다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다 걸렸나 보더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 반경 3km 내 8개 농가 3,2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 확진 판정에 이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습니다. 20일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태풍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조계에선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영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은 오전 9시에 시작해 1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아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교체한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과 품앗이 인턴 의혹을 받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이 해당 인턴 증명서 위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차 안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조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퇴원한 상태라며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초등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 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8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학생은 물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도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성 문제 등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친구분 교제 문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며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은 또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부산의 고물상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뻘건 불길이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고물상에 있던 자재들에 불이 붙어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물상이어가지고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요. 잔화 정리가 오래 걸려요. 불은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의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8시쯤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고물상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전기저울을 연결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청주분기점 근처에서 53살 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강 씨가 손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과보다 반박 성격이 강했는데 연세대는 류 교수의 수업을 중단시켰고 학생들도 류 교수의 사무실에 파면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이며 반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보다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논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론은 강의실에서 끝나야지 외부에 일방적으로 유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변명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업에서 류 교수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 파면을 요구했고 류 교수의 사무실은 항의 메모로 도배됐습니다. 연세대도 윤리인권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문제 발언을 한 전공 과목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가 이번 학기 맡은 교양 과목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첫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산한 주둔 비용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새로 선임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나섭니다.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얼마나 오를지 관심입니다.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그렇다면 실제 미국이 계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의 주둔 비용안에 따르면 내년 주한미군 비용 총액은 44억 6,400만 달러입니다.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가 21억 400만 달러, 운영 유지 비용이 22억 1,800만 달러 등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 및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둔 비용의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미국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내년도 분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얻는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의 우호적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과 KCC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 수사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합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한 2015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특히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땅값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4.1%지만 에버랜드 일대는 최대 370% 가까이 폭등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평가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검찰은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해 에버랜드 땅값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억 어떻게 결정되는지 1년의 절차 같은 거를 써달라고 해서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에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과 합병 과정에 삼성의 우호적 역할을 했던 KCC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긴 했지만 대가성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용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장 씨는 당시 현장으로 지인을 불렀고 사고 운전자인 척 경찰에 대신 진술하게 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낸 사고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주 동안 수사한 끝에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대가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냈습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장 씨와 지인이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등 가족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편집되는 적은 없었고 당시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뺑소니 혐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씨에게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동승자와 지인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뱃속 태아를 위해 영양수액을 맞으려던 임신부가 자신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는, 사실상 낙태 수술을 당한 거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 베트남 여성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양 수액을 막기 위해 분만실로 이동했는데 간호사가 든 차트는 A씨 것이 아닌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있어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 거였습니다. 간호사는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수면 마취를 했고 의사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혈 증세에 시달리던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낙태 수술이 이뤄진 걸 확인했습니다. 마취 맞고 깨어나 보니까 낙태 당했다고. 돈이 혹시 사인 같은 거는 했었냐고. 그래서 사인은 안 했대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환자와 착각했고 실수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외국 사례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약품이 동인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우리 식약처는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유독 한 부분만 텅 비어 있습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용 구충제로 암을 낫게 한다는 소문에 품절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분이 오셔서 있는 거를 다 사가셨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찾으시는 분한테도 드릴 수가 없고 전화 문의는 종종 오고 있습니다. 품절 사태는 한 유튜브 영상이 촉발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해 말기암을 치료한 미국 환자 사례와 2018년 인도 연구팀이 세포 단위 실험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국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조회수가 179만을 넘었습니다. 펜벨다졸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었던 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암 환자들이 펜벨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세포 실험 연구뿐이라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항암 후보 물질의 하나인 것 같고요. 세포 시험에서 효과가 있더라도 사람한테는 반드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식약처의 권고에도 말기 암 환자들은 항암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오늘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1도까지 내려갔고요. 대관령은 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가시거리가 7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1도, 부산이 16.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서울이 26도, 대구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닝클릭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가 협력해서 최근 태풍 피해를 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건물을 보수했습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링링 복구의 남북협력입니다. 얼마 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건물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남북한과 유엔사가 힘을 모아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자 협력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강한 바람에 날아간 공동경비구역 안 회의실에 있는 건물 지붕 등을 교체하고 수리한 건데요. 북한 측에서 동원된 인력은 10여 명으로 유엔사의 승인 아래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사와 북한군 요원들은 정례적인 통화와 대면 소통을 통해 보수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3자가 협력해서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한 건 정전 협정 이후 처음인데요.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조치의 효과로 분석되며 앞으로 JSA 남북 지역 자유 왕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다급해진 일본입니다. 오는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다급해진 정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상업 위성을 군사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1억 600만 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비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2,800여 개의 호텔을 거느린 미국의 호텔왕 베런 힐튼이 지난 19일 별세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건 유산의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넘겼기 때문인데요. 모니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자선재단의 4조 원입니다. 유명 호텔 체인인 힐튼 그룹을 이끌었던 베런 힐튼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힐튼 그룹의 창업자인 콘래드 힐튼의 아들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음료 사업과 석유 사업, 항공기 임대업 등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아 30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힐튼 그룹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스라의 딸 둘과 아들 6을 뒀지만 그의 막대한 유산은 대부분 자선재단으로 갈 예정인데요. 그는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며 공언한 약속대로 유산의 97%를 힐튼 자선재단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유산 4조 원이 더해지면 재단의 기금 규모는 7조 4천억 원 정도로 크게 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델 겸 사업가인 페리스 힐튼 등 유족들은 남은 3%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모니클릭 마지막 검색어 테트리스 챌린지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에서 온갖 장비들을 꺼내 내려놓는데요.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요즘 해외 SNS에서 유행 중인 테트리스 챌린지 현장입니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테트리스 하듯이 정렬해서 촬영하고 공유하는 챌린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각국의 소방관과 경찰들이 계속 참여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스위스 경찰의 사진 속엔 늘 업무를 함께하는 군견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이렇게 경찰과 소방관 외에도 헬기 구조대나 군 탱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직업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책가방에 학용품을 모두 꺼낸 어린 학생과 사무용품을 정렬한 회사원, 그리고 치과 기구들을 내놓은 치위생사들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클릭이었습니다. 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의 농가도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명되면서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 발병으로 확인됐습니다. 크게 우려했던 한강 이남 첫 발병인데 파주에서도 어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김용래 기자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의 폐사한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돼지 사육두 수는 1,800마리 정도로 어제 아침 어미돼지 4마리가 새끼를 유산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어미돼지 1마리는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폐사했습니다. 유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 농가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 왕래는 없었지만 두 농가는 김포의 같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정 도축장만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도 이런 게 다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다 걸렸나 보더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 반경 3km 내 8개 농가 3,2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 확진 판정에 이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습니다. 20일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태풍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김포 농가의 경우 특히 한강 이남 첫 발병 사례여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더 남쪽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축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파주와 두 번째 발병지인 연천. 이 두 지역은 모두 북한 접경 지역이면서 한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병이 확인된 김포는 한강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6개 중점 관리 지역 중 하나로 집중 방역이 이루어졌는데도 방역대가 뚫린 것이어서 남쪽으로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For solidly in existence for 6 months, and it's been very good. And we intend to do some additional things. I'm sure, of course, we'll be talking about those.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의 다양한 군사적인 기기와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이고 양국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진전을 보았고 완성을 시킨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외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또 저희의 군사 장비를 굉장히 구매하고 계신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통령 대통령님이 Mr. President,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again 3 months after our last meeting. Your visit to Panmunjom will go down as a historic moment that embodied peace through action, and I have to say that I always marvel at your imagination and bold decision-making.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남북 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국민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해전은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hanks to your leadership, we have been able to achieve great progress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is has also led to a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soon I will be expecting the working level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prepare for your third summit with Chairman Kim to be resumed soon. And when you have your third summit with Chairman Kim, maybe I hope that this will go down as a truly historic moment in world history. This will be a great achievement that equals a great transformation in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During the time I've been working together with you,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부문에 있어서 한미 무역협정 FTA가 성공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기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자동차업계와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도 제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만 저희는 미국의 LNG 가스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동차 업계 간의 합작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그 계약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at's it going to take to have a third summit with Chairman Kim, sir? Well, we'll see. Right now, 네, 현재로서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북한과의 많은 진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정상회담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두 차례 성공적인 북한과의 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제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딜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질을 다시 송환받았고 그리고 과거 저희 전쟁 영웅 등의 유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송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송환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저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관계의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Do you plan on announcing a gun plan in the coming days, and if so, is it going to include background checks? Well, we're working very much with the Republicans, and we're working also with. 네, 그리고 총기 규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민주당, 공화당 간에 사실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민주당이 많이 낭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진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저희의 또 헌법 제2 수정 법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를 압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 이러한 그 제2 수정헌법을 수호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 쪽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2 수정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물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비핵화가 진행이 되기 전에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소리를 잘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비핵화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자 하신다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북미 관계는 대단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어떤 협력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속보가 있었습니다. 네, 속보 가짜 뉴스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뭐 속보라고 하셨으니 제가 아직 못 들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게 일어난 거죠? 방금이요. 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 실험 관련해서 북한에게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실 겁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안 했습니다.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재개한 약속에 대해서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뭐 실제로 합의문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좋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s, we're going. Let's go. Keep moving. Come on, say press. We're going.
Come on, press, let's go. Move, come on, please, let's go. 네, 스튜디오에 청와대 출입하는 전병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방금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이 끝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6시 28분 예정보다 다소 한 10여 분 늦게 시작을 했고요. 네.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두 정상은 이제 비공개 자리로 옮겨서 이제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잠깐 얘기해도 제일 많이 나왔던 비핵화, 북한과의 관계 얘기가 아무래도 오늘 주 이슈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게 말씀하셨던 비핵화 협상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새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와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꺼냈는데요. 네. 자율주행차 그리고 LNG 사업에 대한 대미 투자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허심탄회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군사 장비 수입 대국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데 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실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좀 약간 유심히 봤는데요. 네. 오늘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장비 그리고 장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집중을 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전략과 직결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얘기를 꺼내겠다는 뜻을 공개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보면 아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정의용 안보실장, 폼페이오 장관 보였는데, 회담은 어떻게 확대 회담으로 정상들과 다른 이제 같이 들어가나요, 참모들이? 지금 일단 기존에 참석됐었던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확대 회담은 열리지 않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오늘 회담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북미 대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이 원래 예정돼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안 갈 거라고 예상이 돼 있다가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한미 정상회담을 잡은 거고 오늘 성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종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 4곳도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가족을 넘어서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아주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이, 나머지는 아들이 지원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입시 당시 제출됐던 서류 가운데 두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찰은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센터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 장관은 센터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압수수색에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인턴 증명서가 위조나 허위로 발급돼 제출됐더라도 딸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들 관련은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인턴 증명서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아들 지원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조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많게는 10년 전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검찰에 충실히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초등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 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8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학생은 물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도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성 문제 등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친구분 교제 문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며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은 또 현재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부산의 고물상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이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고물상에 있던 자재들에 불이 붙어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물상이어가지고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요. 잔화정리가 오래 걸려요. 불은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의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8시쯤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고물상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전기저울을 연결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청주분기점 근처에서 53살 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강 씨가 손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고고한 미술 대신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괴짜 화가가 있습니다. 일단 재밌는 것부터 접하다 보면 누구나 미술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림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움직이네요. 배경과도 절묘하게 하나처럼 어우러진 모습이 아무리 봐도 평면의 그림 같은데 어쩜 이럴 수 있죠? 눈을 의심케 합니다. 사람의 사람을 그려 3차원을 2차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미국 화가 알렉사 미드의 솜씨입니다. 사람의 몸, 입체적인 사물을 도화지 삼아 물감을 덕지덕지 아무렇게나 바르는 것 같아도 선 하나 긋는 위치에 따라 착시가 일어나도록 트롱프레요 기법을 사용해 정밀하게 그린 거라는데요. 평면과 입체 세계, 가상과 현실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발상이 인상적입니다. 기본 밑그림부터 본격적인 채색, 모델의 자세를 상의해가며 촬영에 이르기까지 보통 10시간은 거뜬히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과 그 본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천국으로 가는 길, 말만 들어봤지 진짜였나 보네요.
자욱한 구름 사이로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정말로 신비한 곳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알프스 스위스 베른주의 한 절벽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안 그래도 고원지대로 때묻지 않은 자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 2000m 높이의 하늘을 향해 뻗어가도록 설계해 한층 숨막히는 경치를 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해도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듯하죠. 그래서인지 여행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는다고 하네요. 이 계절만큼 자전거 타기 좋은 때도 없죠. 페달 돌려 시원한 바람을 가르다 보면 스트레스까지 절로 풀리는데요. 이제 이런 자전거는 어떨까요? 아마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딱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자전거인가 봅니다. 뒷자리에 정체불명의 커다란 장비가 실려있기 때문인데요. 웬만한 공연장 못지않게 빵빵한 음악 소리를 쏟아낼 수 있도록 스피커를 결합한 겁니다. 독일의 캠핑 전문가들이 만든 건데요. 대형 스피커의 출력 시 울림과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자전거 뼈대부터 고심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다른 건 몰라도 흥만큼은 보장할 수 있겠죠? 이어 선보인 자전거도 특이함은 만만치 않은데요. 이건 배인가요? 자전거인가요? 물 위를 떠서 달릴 수 있도록 부력 장치와 결합시킨 거라고 합니다. 길이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간다는 건지 이런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달린다면 올 가을 정말 특별한 추억 만들 수 있겠죠? 꼭 동화책에서 나온 듯한 코끼리네요. 아장아장 걷는 아보카도까지 전부 풍선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 미시건주 예술가가 선보인 건데요. 보통 한 작품당 200개에서 많게는 800개의 풍선을 사용해 입는 옷 형태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특징을 잘 잡아낸 섬세한 묘사에 어른들도 축제 때 입겠다며 인기가 뜨겁다는데요. 풍선을 복잡하게 꼬고 엮어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학교 체육관에 이게 다 뭐죠? 비명이 난무하며 희한한 장치가 작동하는데요. 학생들이 교실 의자와 박스, 책상으로 롤러코스터를 만든 겁니다. 저러다 어디서 뚝 끊기거나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니겠죠? 무동력인데도 제법 잘 움직이는 걸 보니 상당히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졌나 봅니다.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엉뚱하긴 하지만 공학도나 건설 기술자로서의 재능이 보이는 것 같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새 앨범 필 스페셜을 공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You make me feel special. 어제 오후 트와이스의 신곡 필 스페셜이 공개됐습니다. 데뷔한 지 4년 동안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며 겪은 감정이 노래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가수 박진영 씨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돼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썼습니다. 어제 트와이스는 쇼케이스에서 이번만큼은 의미 있는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박진영 씨가 자신들을 잘 표현해준 것 같아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데뷔한 뒤에 발표한 노래마다 인기를 얻었던 트와이스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팬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멤버들이 앨범에 직접 참여했다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가 11월 개봉합니다. 북미에서 11월 22일 개봉을 확정한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가운데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죠. 영화의 인기만큼이나 OST인 레디고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선보이는 겨울왕국2는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가 왕국의 감춰진 진실과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전편보다 성장한 캐릭터와 더 확장한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편의 감독이 다시 한번 연출을 맡았고요. 크리스토프와 올라프도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첸이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레트로 감성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두 번째 미니 앨범인 사랑하는 그대에게를 공개하는데요. 가을 감성을 자극할 레트로 팝 형태의 타이틀곡 우리 어떻게 할까요를 통해 낭만적인 멜로디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풀어낸 가사를 첸의 목소리로 완성해서 곡의 매력을 더했는데 최근 공개된 티저 사진 속의 첸의 모습처럼 아련하고도 세련된 느낌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6곡의 트랙리스트도 공개돼 새 앨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 팬들은 첸의 발라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앨범 발표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가수 슬리피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슬리피 씨가 전 소속사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08년 슬리피 씨가 10%, 소속사가 90%를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그동안 활발한 앨범 활동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모습과는 달리 생활고에도 시달렸다고 밝혀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숙소에 소득세와 전기, 가스비가 밀려서 퇴거 요청을 받았고요. 계약금 1억 원은 60개월로 나눠서 매달 194만 원씩 지급되는 데다 이마저도 들쑥날쑥 입금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정산엔 문제가 없고 일대구 계약에 대해선 슬리피와 직접 합의해서 진행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숙소 관리비 등은 소속사가 대신 내줄 의무가 없는데도 슬리피의 요구로 해줬던 거라며 개인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두바이 한류 박람회에 배우 하지원 씨와 아이돌 그룹 세븐틴, SF9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어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하지원 씨와 세븐틴, SF9은 현재 개막식 무대 인사와 기자회견을 비롯해 사회 공헌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드라마가 현지에서 방영되며 인지도를 쌓은 하지원 씨는 직접 작업한 아트 제품을 소개하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븐틴과 SF9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면서 두바이 K-팝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류 문화를 한국 상품 판매와 연계한 수출 마케팅 행사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다음 달 16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 네, 어제 절기 추분을 보내고 오늘부터는 가을이 더 물씬 느껴지는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부쩍 더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1도까지 내려갔고요. 파주는 10.4도, 대관령은 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가시거리가 70m까지 짧아져 있고 광주공항과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1도, 대구 14.9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올라 서울과 춘천이 26도, 부산과 울산이 25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미국 뉴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 도착한 뒤 김정은 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뒤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거냐고 묻자 곧 만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et. Go ahead.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Could happen soon. It could happen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에도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선 3차 정상회담도 할 준비가 돼 있으니 서둘러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대화해 보자는
기대와 주문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유엔 행사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각 나라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거론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은 꼬마 로켓맨이라며 김 위원장을 조롱했던 재작년 연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될 거라는 게 외신들의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의 농가도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명되면서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 발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 파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의 폐사한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돼지 사육두 수는 1,800마리 정도로 어제 아침 어미돼지 4마리가 새끼를 유산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어미돼지 1마리는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폐사했습니다. 유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 농가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 왕래는 없었지만 두 농가는 김포의 같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정 도축장만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때 거기도 여기 게 다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다 걸렸나 보더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 반경 3km 내 8개 농가 3,2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 확진 판정에 이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습니다. 20일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태풍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이번 김포 농가의 경우 특히 한강 이남 첫 발병 사례여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더 남쪽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축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파주와 두 번째 발병지인 연천. 이 두 지역은 모두 북한 접경 지역이면서 한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병이 확인된 김포는 한강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6개 중점 관리 지역 중 하나로 집중 방역이 이루어졌는데도 방역대가 뚫린 것이어서 남쪽으로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확산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1,140여 농가가 돼지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에선 바이러스가 충남 지역에 유입될 경우 국내 축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을 긴급 복구하고 소독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선 농가를 상대로 소독 방법 교육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축사 내 외부와 장비 등을 꼼꼼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가의 소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발병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나 연천과 달리 김포 농장 주변에는 멧돼지가 거의 없어 전문가들은 유입 또는 전파 경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은 오전 9시에 시작해 1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아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교체한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과 품앗이 인턴 의혹을 받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이 해당 인턴 증명서 위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차 안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조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퇴원한 상태라며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 4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아주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이, 나머지는 아들이 지원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입시 당시 제출됐던 서류 가운데 2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찰은 2자녀의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센터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 장관은 센터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압수수색에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인턴 증명서가 위조나 허위로 발급돼 제출됐더라도 딸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들 관련은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인턴 증명서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아들 지원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조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많게는 10년 전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검찰에 충실히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여당은 먼지 털기식 별건 수사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입니다. 이런 날선 비판과 동시에 여당 내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후 비공개 전략회의에선 조국 장관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선 아무리 검찰을 비판해도 서초동, 즉 검찰은 수사만 열심이다라는 등 검찰 수사 변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루어지면 이후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장관 거취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야당 공세도 부담입니다.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조 장관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정치연대는 이젠 결자 해지할 때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초등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 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8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학생은 물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도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성 문제 등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친구분 교제 문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며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은 또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속보입니다. 이 경기도 파주에서 이 추가로 접수됐던 의심 신고가 확진 판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남자 선수로 뽑혔습니다. 통산 6번째 수상입니다. 메시는 피파 풋볼 어워즈에서 포르투갈의 호날두 그리고 네덜란드의 판다이크와 함께 올해 최고의 남자 선수상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The best FIFA Men's Player of the Year, Lionel Messi. 메시는 지난해 크로아티아 루카 모드리치가 이 상을 받기 전까지 10년간 호날두와 이 상을 나눠왔는데 이번이 6번째 수상으로 5번의 호날두를 제치고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올해 남자 감독상은 지난 시즌 리버풀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끈 위르겐 클롭 감독에 선정됐고요. 최고의 남자 골키퍼에는 브라질의 알리송 베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 루카 모드리치, 아자르, 음바페 등이 포함한 베스트 11도 발표됐는데 호날두도 포함됐지만 불참했습니다. 올해 여자 선수상은 미국의 메건 래피노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골에 주어지는 푸스카츠상은 헝가리의 신예 다니엘 조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18살인 조리는 지난 2월 헝가리 리그에서 저렇게 그림 같은 왼발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제 류현진 선수의 첫 홈런 순간에는 류현진 본인보다 팀 동료와 현재 중계진이 더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중계 중에 하이파이브한 건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자 방망이를 빌려준 벨린저가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외야 관중석에서 방송 중이던 중계진은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고 중계부스의 캐스터와 해설자 허샤이전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hat's the first time we've ever high-fived in the booth. 말루 홈런을 쳐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러 나온 벨린저에게도 류현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Who cares that you hit a grand slam? I mean, Ryu hit his first home run this season and it tied the game. Yeah, that's more important. I think we're more excited than he was excited, that's for sure. 투구에 집중하기 위해 감정을 자제한 류현진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못 나왔던 일이 또 나와서 약속한 거 있어서 또 지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저스 구단은 곧장 홈런공을 수거해 류현진에게 선물했습니다. 류현진의 한 방은 지난 2009년 4월 박찬호 이후 한국인 투수가 빅리그에서 10년 만에 친 홈런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NC의 양의지 선수가 안타 2개를 추가해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양의지 선수 어제 롯데전 3회 좌전 안타를 쳐 대량 득점에 물꼬를 텄고
팔에는 커다란 타구를 날렸는데 가운데 담장 맨 위를 맞고 떨어지는 2루타가 됐습니다. 시즌 타율 3할 6푼 1리로 두산 페르난데스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면서 6경기를 남기고 타격왕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NC는 3회에 터진 모창민의 생애 첫 말루 홈런으로 롯데를 누르고 3연승을 달리며 5위 확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한화는 LG를, KT는 기아를 깍깍 눌렀습니다. 말루 홈런을 친 NC 모창민 선수, 수비도 일품입니다. 깔끔한 다이빙 캐치로 파워스포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서울과 부산의 고물상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뻘건 불길이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고물상에 있던 자재들에 불이 붙어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물상이어가지고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요. 잔화 정리가 오래 걸려요. 불은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의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8시쯤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고물상에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전기저울을 연결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청주분기점 근처에서 53살 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강 씨가 손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긴 했지만 대가성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용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장 씨는 당시 현장으로 지인을 불렀고 사고 운전자인 척 경찰에 대신 진술하게 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낸 사고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주 동안 수사한 끝에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대가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냈습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장 씨와 지인이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등 가족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편집되는 적은 없었고 당시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뺑소니 혐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씨에게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동승자와 지인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과보다 반박 성격이 강했는데 연세대는 류 교수의 수업을 중단시켰고 학생들도 류 교수의 사무실에 파면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이며 반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보다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논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론은 강의실에서 끝나야지 외부에 일방적으로 유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변명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업에서 류 교수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 파면을 요구했고 류 교수의 사무실은 항의 메모로 도배됐습니다. 연세대도 윤리인권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문제 발언을 한 전공 과목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가 이번 학기 맡은 교양 과목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의 우호적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과 KCC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 수사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합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한 2015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특히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땅값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4.1%지만 에버랜드 일대는 최대 370% 가까이 폭등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평가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검찰은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해 에버랜드 땅값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1년의 절차 같은 거를 써달라 해서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에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과 합병 과정에 삼성의 우호적 역할을 했던 KCC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첫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산한 주둔 비용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새로 선임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나섭니다.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얼마나 오를지 관심입니다.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그렇다면 실제 미국이 계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의 주둔 비용안에 따르면 내년 주한미군 비용 총액은 44억 6,400만 달러입니다.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가 21억 400만 달러, 운영 유지 비용이 22억 1,800만 달러 등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 및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둔 비용의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미국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내년도 분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얻는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뱃속 태아를 위해 영양수액을 맞으려던 임신부가 자신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 베트남 여성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양 수액을 받기 위해 분만실로 이동했는데 간호사가 든 차트는 A씨 것이 아닌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있어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 거였습니다. 간호사는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수면 마취를 했고 의사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혈 증세에 시달리던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낙태 수술이 이뤄진 걸 확인했습니다. 마취 맞고 깨어나 보니까 낙태 당했다. 종이 혹시 사인 같은 거는 했었냐고. 그래서 사인은 안 했대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환자와 착각했고 실수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외국 사례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약품이 동인하는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우리 식약처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유독 한 부분만 텅 비어 있습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용 구충제로 암을 낫게 한다는 소문에 품절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분이 오셔서 있는 거를 다 사가셨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찾으시는 분한테도 드릴 수가 없고 전화 문의는 종종 오고 있습니다. 품절 사태는 한 유튜브 영상이 촉발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해 말기암을 치료한 미국 환자 사례와 2018년 인도 연구팀이 세포 단위 실험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국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조회수가 179만을 넘었습니다. 펜벨다졸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었던 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암 환자들이 펜벨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세포 실험 연구뿐이라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항암 후보 물질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포 시험에서 효과가 있더라도 사람한테는 반드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식약처의 권고에도 말기 암 환자들은 항암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가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게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자료에서 이 씨 관련 내용이 발견된 건데 당시 경찰은 그때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던 건 혈액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가 당시 수사팀 수사선상에 있었다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다만 자료가 15만 장에 달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돼 언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형사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배제된 결정적 이유는 혈액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9차 사건 증거품에서 나온 용의자 혈액형은 B형인데 이 씨는 O형이어서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 씨와 네 번째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화성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버스 안내양을 찾아 이 씨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부산교도소를 찾았지만 이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면 필요한 시점에 이 씨를 정식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지난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 당시 이 씨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1986년 9월 첫 번째 화성 사건 희생자가 나오기 직전 5개월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7건이 이 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7월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 중 폐질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벌써 의심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일단 사용 중단이 권고됐고 우리 식약처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반 담배가 더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질환을 앓고 있는 17세 미국 청년입니다. 미국 CNN은 이 청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해 마리화나를 피웠고 중증 폐질환에 걸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908명, 이 가운데 495명은 확진됐고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19세, 남성이 83%였습니다. 폐질환 환자 가운데 대략 80%는 우리나라에선 금지된 대마나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을 액상으로 피웠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독성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7%는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된 니코틴 위주의 액상을 사용했습니다. 액상 담배 사용자 가운데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자담배 내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연구가 안 된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일반 담배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특정한 첨가물 없이 니코틴 위주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질환을 걱정해 일반 담배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8일 경기도 연천,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도 확진됐습니다. 이번 파주 건은 4번째 발병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청와대 출입하는 전병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예. 아직 정상회담 안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0분인데 네. 당초 예정했었던 45분을 넘겨서 정상회담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뉴욕은 지금 오후 6시 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5분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래 된다는 거, 오래 하고 있다는 거 분위기가 뭐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나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두 정상 간에 나눌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나눠야 하는 얘기가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급하게 추진을 했고 성사를 시켰던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 우리는 사이가 좋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화답하는 담화를 냈고요. 아무래도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정상이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노이 회담 때 이제 미국이 고수했었던 빅딜, 이른바 빅딜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물러나느냐 이 부분이 새로운 방법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비핵화 협상에 앞서서 안전 보장 그리고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오늘 회담 끝나고 나서 뭐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공지된 건 없습니다. 공지된 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현재가 있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등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병남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